일단 주가 폭락을 부른 원인을 한번 좀 살펴보죠. 뭐 크게 이제 제가 좀 6가지로 뭐 생각을 해봤는데, 뭐 관련 기사나 뭐 이렇게 증권가 코멘트 보면 뭐 겹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 뭐 하여튼 6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미 연준이 이제 계속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그 시장의 압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금리 인상 시기를 계속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했죠. 예, 왜냐하면 아마 이제 그거 같아요. 1970년대에 그 인플레 경험 때문에 그때 이제 인플레가 확실히 눌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풀었다가 그때 이제 뭐 인플레가 계속 이제 다시 인플레 상황이 다시 이제 불거지고 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이 되게 고통스럽고 길게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 연준 입장에서는 그때의 경험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인플레 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실패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수를 하더라도 인플레를 조금 더 저지하는 쪽으로 실수한다. 뭐 이런 이제 좀 뭐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편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금리를 이제 좀 7월에 이미 인상을 했으면 좋았는데 인상을 하지 못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거, 그다음에 고용 상황이 크게 이제 뭐 지표상으로 이제 상당히 나빠진 거,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이게 경기 후퇴가 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미 연준이 진작 올렸어야 되는데 금리를 못 올려서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증폭이 되면서 그게 뭐 이제 빠르게 주가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발생했던 문제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미국발 이제 생성 AI 관련한 뭐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뭐 그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이제 그 향후에 뭐 크게 그러니까 증가하기 힘들다. 플러스 그 생성 AI 산업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그 충분한 수익 모델을 만들지 못해서 빠르게 성장하기 힘들다, 상업화하기 힘들 거다, 그리고 확산되기 힘들 거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오면서 그동안 사실 너무 좀 뭐 실적을 선반영해가면서 또 기대감을 선반영해가면서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미국에서 그랬고 또 한국의 이제 뭐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뭐 한미 반도체가 대표적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뭐 박순혁 이사도 이제 계속 좀 뭐 경고를 했는데 워낙 이제 거품이 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도 이제 계속 뭐 증권가에서 뭐 영업이익 멀티플 2천, 그것도 뭐 올해도 아니고 뭐 하여튼 영업이익 뭐 멀티플에 한 뭐 90배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뭐 목표 주가를 이렇게 써내가면서 끌어올렸죠. 너무 과도하다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뭐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실기, 그 다음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주식시장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는 상황에서 AI 관련한 뭐 주가 버블이 일정하게 이제 뭐 무너지는 그런 조짐이 이제 좀 보였죠. 그러다 보니 그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주, 특히 AI 때문에 HBM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 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일시적인 발작에 저는 그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사실 뭐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지수상으로 보면 뭐 마이너스 3, 4% 정도 추가 하락하면 많이 하락하는 거고, 그 정도 선에서 웬만큼 조정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1, 2번 정도에서 그쳤다면 단기 발작으로 이제 그쳤을 것 같고요. 단기 발작에 가까운 주가 급락, 일시적인 주가 급락 후에 조정을 거쳐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맞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여기 들어와서 이제 하나 더 붙은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더 붙었는데, 하나가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해버렸죠. 단기 금리를. 그래서 뭐 그게 뭐 0.25%포인트 올린 게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제로 금리가 일상화돼 있던 나라인데, 예,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 예,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난 거죠. 자,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낮은 엔화, 예, 그러니까 그 엔화의 가치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일본 경제가 약화되면서 떨어진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일본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 제로 금리에 가까운 금리 정책을 쓰다 보니 일본 엔화의 가치를 이제 평가해주기가 힘든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일본 엔화는 다른 그 화폐 가치에 비해서 대체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약세를 보여왔어요. 지난 한 뭐 몇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 일본 엔화,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일본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 그 주로 이제 뭐 달러 자산,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 이게 이제 대체로 수지가 맞았죠. 왜냐하면 자, 일본에서 엔화 자금을 빌리면 금리가 거의 없어요. 금리가 거의 없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한편으로는 대체로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엔화를 팔아서, 그러니까 엔화를 팔아서 달러로 바꾸면 그게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제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 자산에 투자하면 그 자체로 이제 뭐 일단 뭐 금리, 일본 엔화 금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금리부터 먹고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달러 자산 가치가 오르면 이제 달러 자산 가치가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달러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엔화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환율 차이까지 생기는 일정의 뭐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개인 투자자들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뭐 크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이 그 글로벌 이 뭐 투자 자금 관점에서 보자면 상당히 큰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승산이 높은 그런 이제 투자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본은행이 갑작스럽게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시그널이 생겨버린 거예요. 마침 미국 연준은 금리 인상을 실기한 상태에서, 실기했다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 흐름이 이제 나타나니까 미국 연준은 9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버렸잖아요. 이 상태. 그런데 엔화는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금리라는 건 사실 돈의 값이거든요. 그 나라 돈의 값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금리가 또 일본 엔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던 그 전제 조건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던 그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뭐 정확하게 추산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뭐 어쨌거나 글로벌 투자 자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국민들이 엔화 자금을 축적해서 그걸 저축한 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굉장히 큰데, 이게 이제 일정하게 청산을 해야 되는, 또는 그 기존 포지션하고 다르게 움직여야 되는 이 상황이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이에 따른 이제 수급 혼란이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돼버린 거죠, 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지수 낙폭 주가 낙폭 한 3, 4% 정도 거쳤을 낙폭을 오늘 엄청나게 키운 가장 큰 요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동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란의 그 누굽니까? 하마스의 그 지도자가 사실은 뭐 암살당했죠. 그 이스라엘 이제 소행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정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상황. 이게 이제 겹쳐버렸고.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서 이제 수급이 웬만큼 좀 따라주고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국내 증시의 이제 수급이 굉장히 이제 좀 말라 있는 상태죠. 그 기관 자금은 반도체 섹터 쪽으로 많이 가 있었고, 그 외의 자금들, 뭐 특히 개인 투자자 자금들은 기존에 이제 지난해 2차전지 투자해서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는 그 사이에 이제 실망해서 빠져나간 투자자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이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어까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그러니까 지난해가 아니라 지난주 후반부터 그 주가 급락이 오니까 그 반대 매매가 이제 뭐 승행하게 됐고요. 그 반대 매매가 승행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반대 매매를 당하는 사례가 이제 늘어나면서 반대 매매를 당하다 보니 반대 매매 때문에 아침에 뭐 오전 9시부터 이제 장 초반에는 반대 매매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 후반으로 올수록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다시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파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이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투매가 투매를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A라는 종목을 갖고 있어요.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A라는 종목을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됐어요. 근데 A라는 종목이 막 낙폭이 커져서 단기간에 그러다 보니 A라는 종목을 반대 매매 당하지 않기 위해서 B라는 종목,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B라는 종목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매매 안 당하려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B라는 종목을 팔기 때문에 B라는 종목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B라는 종목 비중이 높은 사람이 그리고 그걸 레버리지를 많이 쓴 사람은 또 B라는 종목의 반대 위험에 노출되겠죠. 그럼 B라는 종목을 또 반대 매매를 안 당하려고 C 종목을 팔고 이런 식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매매가 되게 심할 때,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급락이 나와버릴 때 예상치 못하게 반대 매매 안 당하기 위해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이 많이 발생해요. 오늘 계속 이제 그 장중에 주가 지수가 계속 후반으로 가면서 밀리고 또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반대 매매를 안 당하기 위한 6번에 이제 반대 매매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반대 매매를 회피하기 위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악순환을 좀 불러일으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 낙폭이 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뭐 몇 가지 이유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이게 그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왔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막 뭐 심각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지수 낙폭이 커지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바람에 그리고 그 어떤 임계점을 넘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상황 이게 이제 다시 주가 급락을 추가로 가져온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가 될 만한 증권가 코멘트 한 2개 정도를 제가 이제 좀 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뭐 제가 보는 것도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리세션 우려, 그러니까 일단 그 미래에셋 쪽 그 코멘트를 보면 뭐 리세션 우려, 뭐 지정학 리스크, 엔캐리 트레이드 되돌림 뭐 이렇게 이제 요약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일단 뭐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리세션 관련한 우려는 좀 과도합니다. 제가 볼 때. 그 경기 지표라든지 기업들 실적이 그렇게까지 막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 시장 심리가 지나치게 냉각된 감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리스크는 이제 원유를 비롯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이제 뭐 촉진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인데 아직 이제 뭐 이 전쟁 가능성이 뭐 부각되고 있을 뿐이지 아직 터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중동발 리스크는 연초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그 뭐 지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았고 지금도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뭐 엄청난 글로벌 리스크가 될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게 그 상당히 좀 그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아닌가. 왜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오늘 우리 주식시장보다 저 니케이 지수가 일본 니케이 지수가 12%대 폭락하면서 더 크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승행하지 않는 지역, 예를 들면 중국, 홍콩 이런 쪽은 사실은 뭐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1%, 2%대 하락이 거쳤고 뭐 유럽 시장도 마이너스 3%, 4% 뭐 또는 2%대 뭐 이 정도에서 거쳤기 때문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본, 그 다음에
비슷한, 자장이 들어가 있는 한국, 대만 정도가, 예, 좀 영향을 미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예, 그렇게 보자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예, 다른 중국, 대만, 중국, 홍콩이라든지, 또는 유럽권이라든지, 또는 이게 지금 아직 장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장 시작 전에 이제 이 지수 흐름을 보면, 예, 거기도 대략 한 마이너스 3%대 수준으로 이제 낙폭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시장에 오늘 많이 영향을 미친 건 아무래도 엔캐리 트레이드 아닐까 이런 좀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이거 굉장히 하여튼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요인이 됐죠. 예. 근데 이게 이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그렇게 지속적인 여파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갑작스러워서, 예, 한꺼번에 조정이 나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근데 지금 오늘 종가 기준, 예, PBR은, 예, 0.86배 수준, 0.88배 수준으로, 예, 0.86배를 하였던 시기가 그동안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바닥권 정도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추가 낙폭이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그럴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의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는, 예, V-코스피라는 이제 지수가 있습니다. 이 V-코스피가 45포인트까지 상승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지수가 높은 다음에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엔 다시 일정하게 반등이 나온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추가적인, 예, 낙폭을, 예,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주가 낙폭도 제가 전망이나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 제 말이 꼭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되게 큰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좀 잦아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온다고 하면, 그건 정말 이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온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때문이든, 예, 한국 정시를 휘젓고 있는 그런 수급 자금들이 뭔가, 예, 단단히 꼬여서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리세션 우려를 낮출 수 있는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거나 엔화 강세 현상이 좀 둔화가 된다면, 예, 바닥 신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혹시나 또 미 연준이 이제 주가가 계속 급락하게 되면, 예, 정례 회의를 거치지 않고 좀 긴급하게, 예, 긴급하게 임시 회의를 열어서, 예,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주가 급락이 멈추거나 반등할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당연히 패닉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영증권 박소연 애널 뷰를 이제 보시면, 네, 여기도 지정학 리스크, 이건 아니죠. 참, 이 정도 하락은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예, 도저히 나타나기 힘든 수준이다. 예, 그리고 환율도 비교적 괜찮은 수준이다. 그래서 박소연 애널도 이제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기계적 매도와 수급적 교란이 오늘 시장 급락을 초래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쳐 있지만, 예, 이 부분이 가장 좀, 예,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고 의심해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근거 중에 하나는, 예, AI, 그러니까 생성 AI 쪽 카펙스 둔화 영향에 노출돼 있는 SK 하이닉스, 예, 보다 삼성전자 낙폭이 더 컸다는 것은, 예, 한국과 관련된 지수 인덱스 자체를 매도하는 수급이 오늘 주력이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예, 일정한 근거가 되겠죠, 당연히. 일단 프로그램 매도는 8분응선에 이르렀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달러 환율 저점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이제 청산 때문이라고 본다면, 엔달러 환율 저점이 주식시장 1차 바닥을 결정하는 병목쯤 될 수 있지 않겠는지 이제 보는 거고. 예, 하여튼 일본은행 BOJ는 이번에 하여튼 또 정책 실패를 시장 반응을 보면 어쨌거나 정책 실패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는 어떤 메시지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예, 패닉셀은 안 된다. 이건 저 다 동의합니다. 사실은 제가 매크로 관점에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평소에 늘 강조하지만, 매크로 관점에서 여러분들 투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드리고요. 매크로에 연연한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매크로 관련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 매크로가 오늘 매크로 상황 때문에 오늘 지수 폭락이 왔고, 예, 이 폭락의 원인이 대략 어떤 것인지 감잡아야 이게 어떤 계기로 반등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심각한 금융위기 또는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걸 판별해야 지금이라도 이 물량을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계속 머물러서 계속 투자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낙폭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과도한 것 같다. 이게 한번 보세요. 그 네 번째 슬라이드인데 코스피 하락 역대 최고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지수 포인트 기준이고요. 뭐 등락률 기준은 아닙니다. 등락률 기준으로는 아마 코로나 폭락 때나 또는 2008년 금융위기 때가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정확하게 이제 좀 비교는 안 해봤는데, 일단 이제 제가 여기 참고하고 있는 슬라이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상으로 이미, 역대 최고라는 것은 오늘 하여튼 낙폭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준에 해당한다는 거죠. 역대급으로, 크다. 근데 이게 역대급으로 클만한 지금 상황인가? 한번 보세요. 이게 코스피 하락 역대 하락 순위를 보면 오늘 8월 5일자 말고, 그 다음에 8월 2일 금요일 거 말고, 한번 보시면, 2번부터, 그러니까 2위부터 7위까지가 시기가 언제냐면 2020년, 이건 코로나 폭락 때고요. 그 다음에 2008년 10월 16일은, 2008년 금융위기 때고, 2007년 8월 16일도 금융위기 때는 아니지만, 금융위기 전에, 상당히 이제, 버블의 정점에서 좀 주식 시장이 불안했던 시기요. 그 다음에 2011년 8월은,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또 지수가 폭락했던 시기였고, 그 다음에 2008년 10월 24일은 역시 2008년 금융위기 때요. 그 다음에 2011년 9월 23일도 역시나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8월 2일과 8월 5일에 특히 오늘의 이 낙폭을 보면 이런 금융위기 시기나 또는 코로나 폭락 때나 또는 남유럽발 재정위기와 같은 심각한 어떤 글로벌 리스크가 그 정도까지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데 낙폭은 그때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뭐 포인트로 보자면 낙폭의 포인트로 보자면 훨씬 더 큰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반적인 어떤 경제의 펀더멘탈, 글로벌 경제의 펀더멘탈이나 또는 전반적인 리스크 수준에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코스피의 낙폭은 너무 과도했다.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참고 삼아 보십시오. 이게 아까 반대매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냥 반대매매 말고 CFD라는 건 사실상 레버리지 투자예요, 이것도, 결국은. 그러면 이게 이제 특히나 지수 낙폭이 커지면 CFD는 사실상의 레버리지 투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낙폭이 커지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반대매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증권사별로 이 CFD 반대매매에 따라서 또 주가가 출렁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 장중에. 참고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반대 매매는 시작하고 나서 9시 10분, 15분 요 전후에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주가 낙폭이 한참 커질 때는 이렇게 이제 장 초반에 반대 매매 물량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CFD 반대 매매 이 영향도 있겠지만 또 장 후반으로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의 반대 매매를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흐름이 폭락에 그러니까 투매를 부르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급락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이제 빚어졌다는 판단이 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매크로 흐름에 연연하는 투자를 하지 마라.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 흐름에 연연하는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크로 관점에서 투자하는 그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잘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뛰어난 리서치 조직들을 조직적으로 갖고 있고, 훨씬 여러분들보다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습니다. 판단 근거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계속, 그때그때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 1, 2%라도 더 먹고 덜 손해보기 위해서,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데, 왜냐하면, 그 거대한 자금의 1, 2%는 상당히 큰 자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뭐 모멘텀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매크로 흐름에 따라서 포지션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최근 이런 매크로 흐름과 관련한 코멘트를 하는 증권가 애널들 코멘트를 봐도 무슨 얼마 전까지 무슨 뭐 트럼프 트레이드 뭐 이런 표현을 하다가 뭐 오늘 와서는 뭐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뭐 감안한 무슨 뭐 트레이딩이 필요하다 뭐 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뭐 금리 인하에 대비한 뭐 경기 리세션 트레이드가 필요하다 뭐 등등 그때 계속 무슨 뭐 포지션을 어떻게 하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조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니 포트에 5개, 6개 종목 딸랑 넣어놓고 6, 7개 종목 넣어놓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식으로 하셨다면 6, 7개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6, 7개 넣어놓고 거기서 무슨 트럼프 트레이드 한다고 뭐 2차전지 팔았다가 무슨 또는 무슨 뭐 이게 지금 리세션 트레이드 한다고 뭐 실적 잘 나올 수 있는 뭐 가치주 성향의 뭐 그런 트레이드를 뭐 종목을 담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웬만큼 돌파할 수 있는 똘똘한 기업들을 포트에 보유하고 그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헤쳐나가고 성장해서 결국은 실적을 보여주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고요. 그런 종목들을 갖고서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시장에서 버티면서 주식을 쌀 때 사고 가능하면 좀 비쌀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해서 현금을 일정하게 확보해뒀다가 또 조정 오면 사고 뭐 이런 정도를 되풀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2년, 3년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종목들, 여러분 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2년, 3년 지나서 3배, 4배 오르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 흐름에 연연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뭘 못하냐? 여러분들이 이 매크로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매크로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 이걸 꿰뚫어보고 지금과 같은 상황을 꿰뚫어보고 일주일 전에 경고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못한다고요. 이게 매크로 흐름 그냥 이게 이런 상황을 뒤늦게 해석하고 뭐 지금이라도 어떻게 대응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만 이걸 미리 꿰뚫어보고 한다고? 그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매크로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힘든데 이게 그리고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개별 섹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 판단할 수 있나요? 그리고 떨어지는 건 맞췄는데 여기 반등하는 시기를 맞출 수 있습니까? 못 맞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 흐름에 연연한 투자를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는 하되 저는 참고는 하잖아요. 가능하면 큰 줄기의 흐름들은 따라가거든요. 제가 언급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제가 뭐 이게 뭐 증권가 애널들 뭐 코멘트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매크로 흐름을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이 흐름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따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걸 제가 평소에 뭐 매크로 흐름 보고 투자하라고 매크로 흐름이 이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면 이 정도 낙폭이 발생할 때 시스템 리스크일 가능성이 있냐? 그게 없다면 개인 투자자는 매크로 흐름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상황이 시스템 리스크에 준하는 상황인가만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실기와 경기 침체 우려가 촉발된
단기 금융 발작이 그걸로 끝날 수 있었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및 중동발 리스크 등이 겹치며 증폭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 상황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금리 인상기에 집중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앞둔 시기이고요. 오히려 이번 주가 폭락으로 9월에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것도 0.25%포인트가 아니라 0.5%의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이전에 미 연준이 임시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가능성도 꽤 높아요. 자, 그러면 금리를 인하했을 때 금리가 낮았다가 올라갈 때 22년과 같은 상황 2008년 그 위기도 사실은 금리가 낮았다가 높아지니 온 세계가 뭐 그 요동을 쳤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가 아니라 인하되는 시기다. 물론 일정하게 경기가 둔화될 수는 있어요. 뭐 침체라기보다는 둔화될 수 있는데 둔화된다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과격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주가 그러니까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만약 그걸 선제적으로 선반영했다. 경기 둔화 흐름을 선반영했다고 하면 이미 충분히 반영한 수준 아닐까. 물론 이제 뭐 섹터나 종목별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게 추가적인 어떤 막 그 낙폭이 커지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어떤 그 경제 전반에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느냐? 그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한국 주가 버블 붕괴 위험이 있냐? 예를 들면 1990년 초반에 그 닷컴 버블, 닷컴 당시에 이제 인터넷 주식 버블이 이제 붕괴할 때는 사실 시스템 리스크 수준의 충격으로 다가오진 않았지만 그때 주가 버블이 엄청나게 이제 무너졌죠. 그런데 그때처럼 붕괴할 위험이 있느냐? 일단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닷컴 버블은 그때 정말 실적이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냥 정말 그 자체로 진짜 주가 버블이었고요. 이게 생성 AI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그 실적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당장의 실적이나 좀 그 가시적인 시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실적 기대보다 훨씬 과도한 주가 상승이 일부 일어난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게 닷컴 버블과 같은 그런 정도의 아주 정말 황당한 버블이었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성 AI와 관련해서 AI 산업은 분명히 앞으로 갈 길이고 커질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게 이제 그 실적으로 나타날 정도, 그러니까 실적으로 증가하는 정도 또는 이 산업이 커지는 정도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선반영해서 단기간에 좀 빨리 올랐던 측면이 있죠. 그게 이제 조정되는 구간인 거고요. 그러나 이게 뭐 이 닷컴 버블 수준으로 주가가 붕괴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시장으로 오면 일부 반도체 섹터 등을 제외하면 버블 수준이었다고 이제 보기 힘든 거고요. 사실 2차전지 섹터는 막 조정을 받다 못해서 거의 뭐 기름기랑은 다 빠져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장마감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이미 바닥권 PBR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서 그 실적 대비해서 그 가치 지표 측면에서 보더라도 추가적인 낙폭이 상당히 제한적인 구간 아닌가 이미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 상황일 때 국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환율 급등 현상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 저는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폭락보다는 2019년 중반에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에 따른 주가 침체 및 그 단기 급락과 좀 유사한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2019년 주가 지수 흐름을 나타내는데 일봉 차트를 이제 나타내는데 이게 여기가 좀 잘렸는데 한 2000 한 200, 300대 지수 수준에서 계속 이제 연초부터 이제 해서 쭉쭉 주가가 낙폭을 키우면서 특히 일본이 이제 대한국 수출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낙폭이 커졌죠 단기간에. 이때가 사실은 뭐 지수 낙폭이 이제 점점점 이제 그러니까 연중 이제 중후반으로 오면서 지수가 이제 계속 좀 가라앉고 있었고 수급도 이때 상당히 수급 세력 주체도 이제 좀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주가가 좀 힘없이 흘러내렸는데 이제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그때 주가가
단기간에 한 뭐 일주일에서 한 10일가량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빚어졌죠. 그리고 나서 급락하고 나서는 한 이렇게 해서 그때도 뭐 반대매매 며칠 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가 지수 급락하고 반대매매 며칠 일어나다가 다시 뭐 보란듯이 반등했어요. 뭐 처음에는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조정기를 거치고 한번 오를 듯 하다가 다시 약간 미끄러졌다가 결국 이제 반등해서 그 연말 갔을 때는 한 11월 정도 갔을 때는 이게 19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200포인트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꼭 이렇게 된다고 보기 힘들지만 금융위기나 코로나 폭락 시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그 상황은 일본 수출 규제 시기 2019년하고 좀 비슷하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교적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낮다면 대응 전략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낮다면 일단 하락 기간이 길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락 이후 주가는 상당 수준 회복된 경우가 많다. 기간을 뭐 어느 정도로 늘려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몇 달 정도 상간으로 보면 확실히 주가가 많이 회복되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에 이제 뭐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가 불거졌을 때도 1100포인트대에서 비하면 뭐 지수 기준으로 많이 올랐죠. 한 15%, 20% 연말까지 올랐는데 그게 지수가 15%, 20% 오르면 그 개별 종목들은 여러분들 오늘 경험하셨겠지만 개별 종목들은요 그 사이에 15%, 20%가 아니라 뭐 30%, 40% 오릅니다 평균. 특히 스몰 캡들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개별 종목들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매크로에 연연하지 말고 이때 결국은 개별 종목들에 천착하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매크로 흐름 변수를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매크로 흐름을 통제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개별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나쁜 종목인지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에 비해서 매력적인 구간인지 아닌지 이건 판단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스터디 하셨으면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자금을 그러니까 자금을 확보해서 매수할 수는 있죠. 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주식 포트 조정을 할 수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건 뭘 바탕으로 하냐? 매크로 흐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매크로 흐름은 추가로 뭐 더 악화돼서 낙폭이 내일 더 생길지 안 생길지 이걸 알 수 없어요. 당장 내일 반등할지 추가로 더 하락할지 뭐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할 수 있다고요. 이 종목이 정말 이 정도로 떨어진 건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야 예를 들면 10,000원에도 예를 들어서 15,000원 하던 게 10,000원으로 떨어져서 야 이것도 싸다 싶은데 이게 다시 더 떨어져서 8,000원, 7,000원이 됐어? 그럼 너무 매력적인데? 이건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00원일 때도 한 3배, 주가가 3배, 4배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8,000원 되면 그러니까 10,000원일 때 4배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8,000원으로 내려오면 이거는 5배로 커지는 거잖아.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더 다운은 되죠. 매력적으로 변했으니. 자,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주가 대비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은 추가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철저히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판단하시면 된다. 내 지수가 더 떨어질지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금이 100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오늘 한 30 써보고 상황 봐서 더 떨어지면 더 쓰고 또는 뭐 그 사이에 또 오르는 것 같으면 오르는 구간 따라가면서 또 분할해서 조금씩 더 사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뭐 벌써 현금 다 소진돼서 됐는데 뭘 해?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갈아타기라는 걸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동안 조정을 하도 많이 받아갖고 선대인님 말대로 주식 갈아타기도 다 했다고 이렇게 마실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가 급락은 추가적인 주식 갈아타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개별 종목들의 주가 대비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을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포트에 담을 때는 제가 어떻게 담으라고 했나요? 주식 조정기에 뭐 주식 갈아타기 뭐 관련한 뭐 내용을 포함해서 그 예전에 제가 했던 내용을 전반적으로 종합한 그 영상 1편을 올렸는데 거기 보면 주식 갈아타기 방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예, 근데 이 주가가 오늘처럼 이제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그 개별 종목들의 주가 대비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또 변한다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변하고 조금씩 변한 거라면 이것 때문에 이걸 일부러 막 포트를 그것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막 조정하는 게 그런데 오늘처럼 뭐 하루 낙폭이 막 십몇 프로씩 일어나는 이런 상황은 다르죠. 그 상대적인 주가 변화가 확 일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이게 보통 뭐 예를 들면 몇 주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하루 만에 일어나 버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다시 추가적인 어떤 주식 포트 조정의 기회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제가 또 종목 압축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종목 압축은 뭐냐면 포트에 여러분들이 뭐 제가 그때 종목 백화점인 분들은 이걸 자기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종목 6개, 7개를 골라서 그 7개 이후에 종목들은 다 정리를 해서 그 가장 매력적인 종목 포트 1번부터 6번 또는 7번까지 우선순위를 할당해서 그 매력적인 그 종목들의 비례해서 매력도에 비례해서 비중을 나눠서 이렇게 쭉 다시 담으라고 했죠. 그러면 6개, 7개만 여러분들 포트에 남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종목을 추가로 더 압축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7개를 갖고 있는데 한 종목을 더 줄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7종목을 갖고 있고 7번째 종목에 여러분들이 비중이 한 10%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종목이 뭐 주가가 떨어지긴 했으나 내가 그동안 더 담고 싶었던 종목 이 종목이 주가가 엄청 떨어졌어 오늘.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는 7번 종목은 한 예를 들면 한 7, 8% 정도 떨어졌는데 내가 추가로 그동안 더 담고 싶었던 종목은 막 15%씩 떨어졌어. 그러면 7, 8% 떨어진 종목 또는 9% 떨어진 종목, 10% 떨어진 종목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는데 한편으로는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단순히 지수 낙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라고 판단했는데 지수 낙폭조차 오늘 어떤 이유에서인지 크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그러면 이 7번째 종목을 정리를 하는 거죠. 아예 정리를 해서 그러면 10%만큼의 자금이 확보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포트에 그 자금이 1억이라고 하면 10%면 1,000만 원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10억을 투자하는 사람이면 1억 원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 1억 원의 자금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매력적인 순서대로 다시 다 비중을 더 싣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주가가 추락했을 때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걸 뭐 처음부터 잘할 자신이 없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멘탈이 감당하는 만큼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시는 게 경험치가 쌓이고요. 그렇게 한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확인하실수록 그게 실력으로 누적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조언까지는 가능하면 안 하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이건 진짜 너무 매력적인 주가 매수의 기회이고 그런데 자금은 없다. 포트 조정도 웬만큼 했다. 근데 이 기회를 그냥 놓치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든지 일단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향후에 소득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조만간 확보할 수 있는 소득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든지 또는 그 주식 비중의 한 10에서 15% 제가 15%라고 하는 건 어떤 수준의 금융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그 반대매매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 이게 대략 한 15%인데 15% 이내의 주식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활용해서 추가 매수 자금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에 마이너스 통장,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든지 15% 이내의 주식담보대출을 일시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확보한 자금은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오늘이 끝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를 하되 이미 충분히 지금 현재는 충분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경우에는 초기 매수를 다소 과감히 이제 실행을 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뭐 100의 자금을 확보했어. 이 100 중에 예, 보통 분할 매수를 뭐 5번에 하면 20씩 집행한다고 하면 예,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떨어졌을 때는 예, 초기 매수 자금을 한 4, 50% 예, 100 중에 한 4, 50을 예, 초기 매수에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레버리지를 많이 쓴 사람들은 예, 반대 매매 안 당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런 뭐 현금 확보하거나 주식 갈아타기나 포트 압축이나 그러니까 종목 압축이나 또는 심지어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제 좀 뭐 대출을 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예, 확보하는 것을 다 했거나 또는 이거조차도 예, 지금 겁나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냥 앱 삭제한 다음에 끄십시오. 적어도 패닉셀만 안 하면 됩니다. 패닉셀만 안 하면 여러분들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이게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지금 이 추세가 뭐 1년, 2년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어요. 예. 길어도 몇 달일 텐데 제가 몇 달까지 안 갈 가능성도 높고요. 뭐 어쩌면 이 정도 급락세는 당장 이번 주 안에 멈출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굳이 예, 지금 겁먹고 패닉셀만 안 하면 예, 손실을 확정 짓지만 않는다면 예, 그냥 주가가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거잖아요. 예, V자 반등은 안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적어도 예, 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정리하더라도 그때 좀 정리하거나 현금을 좀 확보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패닉셀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패닉셀을 하지 않는 한 예, 여러분들의 주식은 그대로 있다. 예, 그리고 그 주가의 예, 가격표는 언제든 다시 예, 바꿔 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라.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일정하게 반등하면 당연히 대출하신 분들은 대출을 정리하고 예, 일정한 현금을 다시 좀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가능하면 일정한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껴보시겠지만 예, 제가 왜 이게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현금을 일정하게 좀 확보해두라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 그 조정은 언제든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특히 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좀 시장이 변덕스러울수록 예, 그런 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주 해야 되는 편이고 예, 저는 이제 사실 문제가 저도 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특히 2차전지 중심으로 투자하다 보니 조정기가 길어지면서 현금들을 계속 이제 좀 소진한 측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저도 좀 아쉬운데 뭐 어쨌거나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주가가 다시 반등하면 예, 대출 정리를 좀 하시고 일정하게 예, 또 추가적으로 좀 여력이 된다면 일정하게 현금도 좀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 시점에서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매수하는 기준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개별 종목의 주가 대비해서 가치 또는 매력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예, 그 매력도가 가장 높은 종목들 예, 매수하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걸 정확하게 좀 판단하기 힘들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냐면 주가 급락 이전에 전고점을 회복할 경우에 예, 주가 상승률을 계산해보는 겁니다.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이 주가 급락 과정에서 그 개별 기업 자체의 문제 때문에 예, 주가 급락하지 않았고 시장 상황 때문에 예, 그 도매금으로 같이 이제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 예, 즉 펀더멘털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에서 예, 주가 상승률을 그 주가 급락하기 이전에 예, 주가 수준은 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가 급락하기 이전에 10,000원이었는데 예, 이 회사가 지금 7,000원으로 떨어졌어. 예, 그러면 30% 하락했지만 이게 거꾸로 돌아가면 예, 7,000원에서 다시 그 10,000원으로 회복한다 그러면 예, 그 수익률은 주가 상승률은 한 마이너스 40 몇 프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대적인 매력들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면 종목 간에 예, 주가 낙폭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컸던 종목들 예, 중심으로 이 주가가 언젠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으나 반등한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예, 그 반등했을 때 주가 상승 여력이 큰 종목 예, 순으로 더 사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근데 투자자의 예상 투자 기간을 고려한 주가 상승 여력을 추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 이게 2, 3년 지금 시점에서 2, 3년간 중장기 투자하는 관점보다는 그래도 빨리 좀
그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로 좀 짧게 빨리 반등할 수 있는 종목.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주가 상승률이 클 종목. 이걸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개월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어 하는 그 기간만큼 기간 동안에 주가가 상승 가능한 여력을 계산해 보셔야 되죠. 반면에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 바닥이어도 주가가 이렇게 계속 급락이 왔어도 결국은 긴 호흡으로 2, 3년 더 투자하겠어. 그러면 지금 주가가 워낙 이제 싸게 하락한 구간에서 2, 3년 동안 투자하겠지만 이 기회를 그냥 보내기가 싫어서 추가로 매수하겠어. 뭐 이런 관점이라면 2, 3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주가 상승 여력을 구해봐서 그 기간 동안 제일 상승률이 클 종목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시간지평, 예상 투자 기간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담아야 할 종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자금으로 어떤 경우는 이게 기회가 왔으니까 근데 내가 자금이 여의치가 않아서 또는 뭐 빚을 빌려서 이렇게 지금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갚아야 돼.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비교적 좀 짧은 기간 안에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이런 종목을 좀 담고 또 어떤 종목은 나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투자자이니까 한 2, 3년 동안에 많이 오를 종목 이런 종목을 또 골라서 이제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또 섞어보는 것도 섞어볼 수도 있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초기에 이제 그렇게 매수하기 전에 그런 판단을 하셨으면 가능하면 그 판단에 맞춰서 나중에 뭐 일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뭐 주가가 반등했을 때는 좀 정리를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보여드린 건 코로나 폭락 시기에 제가 이제 매수했던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요. 이거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뭐 전에 말씀드렸었나요? 2020년 3월 19일 한복판 코로나 주가 폭락의 한복판에서 저도 막 그때는 저도 그 정도로 큰 어떤 단기 투락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진짜 3월 19일 날은 막 너무 망연자실해서 뭐 울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때 이게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2번에 해당하는 방법인데 뭐냐면 제가 당시에 갖고 있던 종목들 가운데 이게 이제 전고점을 회복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가가 코로나 폭락의 이제 바닥 구간에서 그 매수했을 때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본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자금이 제한적이잖아요. 지금 이제 지금 한참 투자하고 있던 분들은 다 자금이 많이 묶여 있어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 또는 추가로 이렇게 마른 수건 지어 짜내듯이 짜내봐야 사실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장 수익을 많이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우선적으로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한번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PNT, CIS, 대범항은에티, 뭐 그린플러스 시그넷 뭐 이런 종목들처럼 또는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이런 반도체 종목, 엠플러스 코인테크 같은 2차전지 또는 뭐 자동화 설비 종목 뭐 이런 종목들 보면 이게 이제 떨어진 낙폭에서 정고점을 회복해야 하는데 정고점이라는 게 뭐냐면 뭐 폭락 있기 직전에 직전의 고점 그걸 회복하면 자동적으로 저 정도의 수익률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예상되는 반등 시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 매우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담았죠. 그리고 PNT, CIS 또 뭐 저기 보면 엠플러스 코인테크 뭐 이런 종목들 저런 종목들은 반등한다 그러면 70%가 넘는 수익률을 전고점 수준만 다시 회복한다 그래도 70%가 넘는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담았죠. 그리고 그때 생각은 뭐냐면 이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길어도 1년 정도 지나면 웬만큼 극복되겠지. 실제로 이제 코로나는 더 길게 갔습니다만 뭐 주가 수준으로 보면 1년이 뭡니까? 그냥 뭐 불과 그냥 몇 주 사이에 다 회복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몇 주 수준을 전고점 수준을 뛰어넘어서 막 몇 배씩 상승한 종목이 막 속출했죠 그때. 유동성이 하도 풀려
밀려서. 물론 지금 뭐 그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예. 적어도 전고점을 회복하는 수준까지는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기준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2차 전지는 바닥 아래 지하까지 내려간 상태라고 보입니다. 예, 사실은 그 이번 폭락이 오기 전에, 예, 2차 전지 섹터는 섹터 측면에서는 거의, 예, 바닥을 확인한 단계라고 저는 봤어요. 예,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안 좋았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극악의 실적이 나오고, 예, 뭐 나쁜 이슈들이, 예, 다 쏟아져 나온 상태. 예, 그때가 사실 주가의 바닥을 확인하고 오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2분기 실적이 사실상, 예, 그런 경우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뭐 빅베스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빅베스트처럼, 예, 뭐 가장 부정적인 실적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시장 상황이 주가에 다 반영된 상태라고 이제 좀 판단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 그 추가적인 낙폭이 크지 않고 바닥을 다지고, 예, 2차전지 섹터 자체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계속 이제 선댄 TV에서도, 예, 2차전지 섹터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예, 겁먹지 말고 조금 적으로 매수하셔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추가 폭락이 와버린 거죠. 예. 뭐 이제 근데 이 추가 폭락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섹터 자체의 그 센티먼트보다는, 예, 전체 시장, 예,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시장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섹터를 넘어서, 예, 시장 전체의 그 리스크를 반영하는, 예, 주가 하락이 추가로 이제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바닥 아래 이제 지하까지 내려와 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좀 보는 거고요. 근데 2차 전지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다행인 부분이 있어요. 일단 하반기에는 강도의 차이일 뿐 실적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뭐 아주 가파른 실적 반등은 안 일어날 수 있고, 그러나 미국 금리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러면 미국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 할부 금리가, 예,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자동차 할부로 그 자동차를 사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예, 그 할부 금리에 반응해서, 예, 자동차 판매량, 그 다음에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좀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좀 봅니다. 그리고 한국 배터리 산업 경우에도, 예, 2분기까지가 이제 계속 좀 안 좋았고, 예, 하반기부터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의 뭐 전기차 신차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하면서, 또 뭐 우리 같으면 현대 기아차에 이제 EV3라든지 캐스퍼 같은 그런 차종들이 나오면서, 예, 그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 또는 그리고 관련 소재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예, 지금보다는, 예,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빠질 게 없는, 예, 그런 구간에 이제 진입했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뭐 5월 말에 달란트 투자 이제 방송 나갔을 때는 물방 고기반이라고 그랬는데, 이젠 제가 볼 때는 물방 고기반을 넘어서 이제 물고기 90%인 상태예요. 웬만한 거 그냥 담으시면 다 돈 번다, 지금 구간은. 예. 돈을 못 벌 수가 없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진짜 줍줍하는 구간이다. 근데 돈이 많이 없는 게 한스럽다, 뭐 이래야 되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뭐 투자하면 안 되는 10%는 뭐냐, 예를 들면 뭐 리튬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 중에 정말 실체가 뚜렷하지 않고, 예, 또 너무 이렇게 뭐 약간 작전주처럼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일부 있어요. 제가 뭐 실명 거론하지 않겠지만, 예, 그런 종목들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고체 테마주는 거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들 인터 배터리 때 막 전고체 테마가 뜨면서 막 그때 주가가 막 급등하고 했었는데, 예, 그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그 종목들 주가가 뭐 다른 종목들 많이 떨어졌지만 그 종목들의 주가가 얼마 빠졌는지. 그러니까 그런 테마주들, 예, 2차전지 섹터라고 해서 다 그냥 뭐 예,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이 아니고요. 예, 그런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피하셔야 된다고요. 예. 물론 뭐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조정받아서 나중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런 종목들이 이왕이면 이런 조정받는 국면에서, 예, 안 그래도 뭐 반짝반짝 빛난 조정 많이 받은 좋은 종목들 많은데 굳이 그런 종목들 고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또 하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종목들은 전기차에
에서 이제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리고 그 광물 가격이 이제 업사이클을 타는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광물 가격 업사이클은 뭐 하반기 이후 뭐 4분기 조금 이제 지연된, 당초보다 계속 좀 지연되긴 하는데, 북미 시장에서의 이제 광물 가격은 조금씩 이제 디커플링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좋아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대략 지금부터 한 3년 이후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2, 3년, 최소 빨라야 2, 3년 이후, 26년, 아무리 빨라도 27년 이 정도 돼야 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본격적인 실적 증가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를 굳이 지금부터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물론 뭐 그런 종목들도 되게 주가가 바닥이긴 하겠지만, 그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풀림막 중에 WCP 같은 경우는 워낙 조정 많이 받아서 WCP도 이제 주가 업사이드가 꽤 생긴 구간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선순위 종목은 당연히 여전히 아니고요. SKIT 같은 경우는 주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담지 마십시오.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여전히 상승할 여력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첨보처럼 이렇게, 첨보도 조정 워낙 많이 받아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여전히 뭐 실적 증가 여력이 그 주어진 기간 안에 실적 증가 여력이 크지 않은 그런 종목을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면 전해업체들이 훨씬 큰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특수 전해질염, 뭐 첨가제 이런 걸 만든다고 해서 그걸 굳이 담을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그냥 뭐 리튬이온 업체가 훨씬 더 주가 상승 여력이 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수전해 질염 뭐 또는 뭐 첨가제 이런 쪽 종목을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 실적이 금방 좋아질 것도 아니고, 뭐 엔캠처럼 그 글로벌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글로벌 고객사들이 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 빅뱅 폭발 단계, 빅뱅 폭발 구간에 들어가면 그 이른바 그 캡티브 마켓이 있어서 실적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업체도 아니고, 그런 업체들을 굳이 뭐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냥 웬만큼 똘똘한 종목들은 지금 투자하면 수익이 웬만큼 난다. 그리고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중에도 그 반등의 기울기가 가파르거나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크게 좋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 종목들도 사실은 지금 구간에서 투자하면 분명히 수익은 날 거예요, 진짜로. 자,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